MBC 뉴스의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혜진입니다. 9월 10일 화요일 뉴스의 광장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 동부 해안에서 자동차 운반선 안에 고립됐던 한국인 선원 4명 중 3명이 우리 시간 오늘 새벽 구조됐습니다. 북한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미국과 이달 하순에 실무 협상을 재개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 영서 최고 200mm 이상, 강원 영동은 최고 100mm 이상입니다. 조국 신임 법무장관은 취임식에서 검찰의 제도적 통제 장치가 없다면서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과 관계없이 그동안 해온 수사를 더욱 엄정히 진행한다는 입장입니다. 뉴스의 광장 잠시 뒤 계속됩니다. 질병의 고통을 멀리합니다. 생명의 소중함을 추구합니다. 이름을 알리기보다 품질을 앞세우며 전문 의약품 개발에 땀 흘려온 환인제약. 당신 곁에는 언제나 환인제약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이 부러웠습니다. 그들의 자금력, 인력, 정보력, 이런 것 없이 사업한다는 게 어디 쉬운 일이었을까요? 중소기업 사장님들, 이제 박스를 여십시오. 디지털 경영 지원 플랫폼 박스. 기업 해볼만 하실 겁니다. IBK 기업은행. 첫 소식입니다. 미국 동부 해안에서 전도된 자동차 운반선 안에 고립됐던 항공인 선원 4명 중 3명이 구조됐습니다. 나머지 1명도 생존해 있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곧 구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해양경비대는 오늘 새벽 자동차 운반선 골든 레이오에 프로펠러가 있는 쪽 선체 내부에서 3명의 선원을 구조했습니다. 사고 발생 후 약 36시간 만입니다. 3명 모두 병원으로 옮겨져서 건강 상태를 체크받고 있는데 간단한 부축을 받으며 이동할 만큼 큰 이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해양경비대는 마지막 1명 더 빼내기 위해서 구조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조되지 않은 선원 1명은 이미 구조된 다른 3명과는 다른 공간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양경비대는 현지 시간 9일 오전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고립된 승무원 4명 모두 생존해 있는 것을 확인하고 구조 작업을 벌여왔습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이르면 이달 하순 북미 비핵화 실무 협상이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미국과 이달 하순에 실무 협상을 재개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만남은 언제나 좋은 것이라며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자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여홍규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북한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은 담화문을 통해 9월 하순쯤 양측 간 합의되는 시간과 장소에서 미국 측과 마주 앉아 지금까지 논의해온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토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 부상은 미국 측이 쌍방의 이해관계에 다같이 부응하며 우리에게 접수 가능한 계산법에 기초한 대안을 가지고 나올 것이라고 믿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일 미국 측이 어렵게 열리게 되는 실무협상에서 새로운 계산법과 인연이 없는 낡은 각본을 또다시 만지작거린다면 북미 사이의 거래는 그것으로 막을 내리게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담화 내용을 방금 봤다면서 그것은 흥미로울 거라고 긍정적으로 화답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에게 실망했느냐는 추가 질문엔 김 위원장과 관계가 좋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면서도 앞으로 이뤄질 협상에 대해선 비교적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6월 30일 판문점 회동에서 비핵화 실무협상 재개에 합의했지만 북한이 한미 군사연습 등을 문제 삼으며 실무협상 재개가 지연되어 왔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최선희 부상의 담화에 대한 입장을 묻는 MBC 질의에 현 시점에 발표할 만남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동 이후 협상 테이블에 앉기를 거부해온 북한이 대화 의사를 밝힘에 따라 이르면 이달 하순 북미 실무협상이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무협상엔 미국 측에서 비건 대북 특별대표가, 북한 측에선 김명길 전 베트남 주재 대사가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여홍규입니다. 조국 신임 법무장관이 취임식에서 검찰 개혁을 강조했습니다. 조 장관은 검찰은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도 제도적인 통제 장치가 없다면서 개혁의 필요성을 얘기했습니다. 임명찬 기자입니다.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은 먼저 자신의 임명 과정에서 생긴 논란들에 대해 송구스럽다며 몸을 낮췄습니다. 제 허물과 책임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저를 딛고 오를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먼저 밝혀둡니다. 하지만 이후 취임사는 사실상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내용으로 채워졌습니다. 조 장관은 현재 검찰의 막강한 권한에 비해 적절한 통제장치가 없는 상태라고 규정했습니다. 과거 강한 힘을 가진 권력기관들에 대해 민주화 이후 통제장치가 마련되었고 권력이 분산되었으나 우리나라 검찰만큼은 많은 권한을 통제장치 없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특정 권력이 너무 많은 권력을 갖고 있는 상태를 해소해야 하고 따라서 반드시 검찰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가족 관련 수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공정하게 처리될 것이라고만 답했습니다. 장관이 되면 분명히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치실 텐데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공정하게 처리되리라 생각합니다. 취임식에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 등 조 장관 관련 수사 지휘부는 모두 불참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통상 검찰총장은 장관 취임식에 참석하지 않는 게 관례고 법무부에서 참석 대상자 명단을 검찰에 전달하는데 최근에 특수한 사정을 고려해 명단을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임명찬입니다. 검찰은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임명과 관계없이 그동안 해온 수사를 더욱 엄정히 진행한다는 입장입니다. 조국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이어서 조국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도 조만간 소환 조사할 예정입니다. 최경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은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놓진 않았지만 기존처럼 법과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장관 취임식이 열린 어제 검찰은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대표와 펀드 투자금을 받은 가로등 전멸기업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이 조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 뒤 처음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데 두 사람은 법원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이르면 내일 밤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펀드 운영사 코링크 PE 이모 대표는 펀드 규모를 부풀려 금융당국에 신고하고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한 돈 일부를 빼돌린 혐의, 또 가로등 전멸기업체 웰스 CNT 최모 대표는 회사 돈 10억 원 안팎을 횡령한 혐의를 각각 받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조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펀드 운용사가 투자한 영어 교육업체로부터 자문료를 받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정 교수는 자신의 SNS를 통해 영문학자로서 정당한 자문을 해준 대가로 지난해부터 7개월 동안 달마다 200만 원씩 받았고 동양대에도 정식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영어 교육업체는 자신의 돈이 투자된 사모펀드가 아닌 다른 펀드가 투자한 회사라고 반박했습니다. 법조계에선 영어 교육업체가 정 교수 돈이 들어간 사모펀드가 직접 투자한 업체는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분석이지만 검찰은 자문료가 정당했는지 또 정 교수가 자신의 돈이 투자된 펀드 경영 상황을 알고 있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추석 연휴 전 정 교수를 소환 조사하는 방안을 두고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최경재입니다. 황우혜진 앵커가 진행하는 MBC 뉴스의 광장입니다.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을 나타내줘 잠재 성장률이 2000년대 초반에 비해서 반토막 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제 한국은행이 발표한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잠재 성장률 하락 속도가 기존 전망보다 빨라지고 있어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이런 분석인데요. LG경제연구원의 조영무 연구위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잠재 성장률이라는 게 어떤 개념이고 또 잠재 성장률이 왜 이렇게 떨어졌습니까? 어떤 나라의 노동이나 자본 같은 동원 가능한 생산 요소를 모두 다 투입해서 이 인플레이션 같은 부작용 없이 최대로 이뤄낼 수 있는 성장률을 말씀하신 잠재 성장률이라고 합니다. 네. 보다 더 쉬운 예를 든다면
성장하는 한 나라 경제를 마라톤 선수에 비유를 할 때 그 선수가 오랫동안 달리면서도 유지할 수 있는 적정한 달리기 속도를 경제로 따진다면 잠재 성장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은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는데요. 그 주된 이유로는 앞에서 말씀드리면서 경제 성장과 관련해서 두 가지 요소, 노동과 자본을 언급했었는데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투입 가능한 노동력이 줄기 시작했고요. 우리 경제가 성숙기에 접어들고 주력 산업의 경쟁력이 저하되면서 투자도 둔화되고 있습니다. 같은 노동력이나 자본을 가지고서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생산성 향상인데 최근에는 우리나라의 생산성 향상도 한계에 이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이 그런데 잠재 성장률을 크게 밑돌 거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던데 경제 성장률하고 잠재 성장률하고 차이가 크게 벌어지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최근에 한국은행이 보고서를 내놨는데요.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을 추정을 해본 거죠. 2001년에서 2005년까지가 5에서 5.2%, 네. 2006년에서 2010년까지가 4.1에서 4.2%, 그리고 2011년에서 2015년까지가 3에서 3.4%, 그리고 2016년에서 2020년까지의 잠재 성장률을 2.7에서 2.8%로 추정하면서 네. 추세적인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특히 올해가 속한 2019년에서 2020년의 잠재 성장률 추정치로서 2.5에서 2.6%를 제시를 했는데요.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5년 단위의 잠재 성장률 추정치 보다 0.2%포인트 더 낮은 거죠. 네. 이것은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의 하락세가 추세적이고 최근에도 지속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은행은 현재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로서 2.2%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잠재 성장률 추정치를 0.3에서 0.4%포인트 밑도는 수치입니다. 이렇게 실제 경제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보다도 낮은 것은 경기 부진에 해당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예로 따진다라고 한다면은 마라토너의 기록이 너무 느리게 달리면서 부진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경기가 부진하게 되면 생산이 둔화되면서 일자리가 줄어들고 임금이 낮아져서 소비와 지출이 연쇄적으로 둔화되는 경기 침체의 악순환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경제 전반에 구조 개혁이 절실하다 이런 지적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구조 개혁을 해야 하는 건가요, 그러면? 노동력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나라는 이미 생산 가능 인구가 줄기 시작했고요. 예. 여기에 대해서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과 함께 실업 상태에 있는 청년 노동력이라던가 여성 노동력 그리고 생산 가능한 노인의 노동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예에서 실제 나이는 많더라도 평소에 운동을 많이 하고 몸 관리를 잘한다면은 나이 드신 분이라고 하더라도 빨리 달릴 수 있는 마라토너가 될 수가 있겠죠. 네.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구 증가율이 낮고 노년층이 많다고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꾸준히 높은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는 유럽의 일부 선진국들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경제학적으로는 인구 자본 이외의 다른 요소, 특히 생산성 측면에서의 개선이 성장을 이끌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나라 역시도 원천 기술 확보라든가 신기술 개발, 신사업 육성 등을 통해서 경제 전반의 혁신 역량을 높임으로써 잠재 성장률 하락에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LG경제연구원 조영무 연구위원이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축구 대표팀이 오늘 밤 투르크메니스탄과 월드컵 2차 예선 1차전을 갔습니다. 현지에서 손장훈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경기 하루 전부터 현지 팬들의 관심은 뜨거웠습니다. 손흥민 등 우리 선수들의 훈련을 직접 보러 100명이 넘게 몰렸고 다들 움직임 하나하나까지 놓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오늘 밤에는 열기가 더 뜨거워집니다. 2만 명이 경기장에 가득 들어차 빈자리가 없을 전망입니다. 월드컵 예선 첫 경기를 원정에서 치르는 부담감. 벤투 감독은 아랑곳하지 않고 승리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선수들은 실수를 거듭하며 2대2로 비겼던 조지아와의 평가전이 오히려 이번 경기를 앞두고
좋은 약이 됐다며 180도 달라진 플레이를 약속했습니다. 저희 선수들이 좀 멘탈적인 부분도 그렇고 쉬운 미스가 좀 많았던 경기 같아요. 그런 경기가 나오지 않도록 잘 준비를 해야죠. 드디어 월드컵 본선을 향한 출발대에 섰습니다. 낯선 환경과 2만 원정 팬의 일방적인 응원을 극복하고 벤투어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주목됩니다. 아시가마트에서 MBC 뉴스 손장훈입니다. 간추린 뉴스 이하나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서울대 학생들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임명을 규탄하며 조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3차 촛불 집회를 열었습니다. 서울대 재학생과 졸업생 500여 명은 어제 오후 6시부터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중앙도서관 앞에서 촛불 집회를 열고 조국 법무부 장관은 장관 자격이 없다며 조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학생들은 어제 조 장관의 임명 강행으로 대한민국의 정의와 공정은 죽었다며 이는 정부가 강조한 원칙과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는 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어제 집회를 주최한 서울대 총학생회는 4차 촛불 집회나 기자회견 일정은 아직 정하지 않았고 총운영위원회를 열어 앞으로의 대응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스티븐 무누신 미국 재무장관이 미중 무역 협상과 관련해 이행 조치 분야에서 개념적인 합의는 이루어져 있다며 낙관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무누시 장관은 현지 시간 9일 폭스 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협상을 이어가기를 원한다는 것은 좋은 신호라며 미국은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무역전쟁의 여파와 관련해선 미국 경제에 어떤 충격도 나타나지 않고 있고 경제는 올해 말까지 매우 강할 것이라며 어떤 침체 신호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미국 측 대표단인 로버트 라이트 하이저 미 무역대표부 대표와 무누신 재무장관은 다음 달 초 미국 워싱턴에서 중국과 고위급 무역 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는 최고 200mm 이상, 강원 영동은 최고 100mm 이상입니다. 또 충청과 경북 북부 내륙은 30에서 80mm, 남부지방은 5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인천과 경기 북서부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비가 오는 지역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8도 등 전국이 25도에서 33도로 어제와 비슷하겠고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부산과 대구, 영남 일부 지역은 낮 기온이 33도 이상 올라 덥겠습니다. 화요일 뉴스의 광장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점토벽돌, 친환경, 수질정화, 건축외장재 분야 전문기업 세라코, 광주 전남 유일의 점토벽돌 제조회사 세라코, 창조와 혁신을 선도하는 명문기업 세라코가 건축 분야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합니다. 고객과 함께 행복한 내일을 건설해 나가겠습니다. 나주 061-331-9000번 세라코. 가드레일, 중앙분리대, 교량난간, 방음판 전문 제조기업 가스코. 전 임직원이 장인정신과 사명감으로 안전한 도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창조와 혁신을 주도하며 고객에게 신뢰받는 기업 가스코가 해내겠습니다. 화순 061-370-2056. 태양광 설계, 시공 전기안전 관리까지 한전의 에너지스타 기업 에코전력. 해외 직접 투자 유치, 대규모 태양광 단지 수주 계약, 해외에서도 인정받는 에코전력. 앞선 기술로 내일의 태양광을 만듭니다. 재생에너지 전문기업 에코전력. 상무와 수완이 가까운 프리미엄의 중심, 무진로 진아리체 리버뷰가 옵니다. 무등산 영산강 특급 조망, 원스톱 중심 생활을 누리는 명품 중대형 무진로 진아리체 리버뷰. 062-223-0002 진아건설. 낭만 항구 목포를 즐기는 색다른 체험, 목포 해상 케이블카. 눈앞에 다도해가 펼쳐지는 황홀한 해상 파노라마. 유달산과 고화도를 잇는 3.2km. 40분간의 짜릿한 즐거움이 시작됩니다. 목포 해상 케이블카. 지금 시각은 7시 20분입니다.
황동현의 시선 집중.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동현입니다. 한 달 가까이 논란의 중심에 있던 조국 법무부 장관 결국 최종 임명이 됐습니다. 이번 논란을 통해서 우리 사회 지도층들의 도덕적 해이와 목적을 위한 여러 반칙들이 적나라하게 노출이 됐는데요. 비단 조국 장관 가족에 대한 여러 의혹을 넘어서 최성해 동양대학교 총장은 명예 박사학위를 일반 박사학위로 둔갑시켜 오랫동안 대학교 총장을 역임해 왔고, 또 야당의 원내대표 자녀들의 대학교 입학에 대한 의혹들도 불거졌습니다. 까도 끊임없이 터지는 이 대한민국 지도층들의 문제들에는 여당과 야당 그리고 진보와 보수가 따로 없는데요. 결국 우리 사회 리더들의 이 모순과 허위가 그대로 드러난 겁니다. 정쟁이 끝났으니 다시 덮고도 싶겠지만 그래서는 절대 안 됩니다. 결과 못지않게 과정이 중요한 사회, 바로 박근혜 정부의 반기를 든 국민의 촛불이 지향하는 사회가 바로 그 사회입니다. 자기 살을 도려내서라도 사회의 공정성을 이끌어내는 것, 이제부터 문재인 정부가 할 일입니다. 황동현의 시선 집중 시작합니다. 오늘은 하늘이 종일 흐리겠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에는 뚜렷한 비 소식은 없겠는데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고 남부지방에는 내일 오후에 적은 양의 비 소식 예상됩니다. 오늘 한낮 기온이 광주는 30도, 목포 29도, 대전 30도, 서울이 28도를 보이겠습니다. 이번 가을 장마에 영향을 주고 있는 정체전선 상에서 발달하는 비구름대는 동서방향으로 길게 형성되면서 강수 집중구역이 남북으로 매우 좁게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반면에 약하게 내리는 곳이 있는 등 강수량의 지역차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광주의 기온은 25도, 습도는 95%입니다. 재봉로 남광주 사거리에서 전대병원 오거리 방향, 남광주시장에 불법 주정차 많고요. 주변에 정체의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진대로 기아자동차 사거리에서 광천사거리 방향, 광천사거리 1차로에 고장난 버스 서 있습니다. 필문대로 지산사거리에서 조선대 입구 사거리 방향으로 지나는데 신호 2번 필요하고요. 재봉로 전대병원 오거리에서 남광주 사거리 방향 정체되고 있습니다. 출근길 안전운행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좋은 아침 좋은 일자리 광주 전문 취업 어플 사랑방, 사랑방자 협찬 날씨와 교통정보의 신혜빈이었습니다. 김두식 아나운서가 골라온 뉴스로 오늘 황동현의 시선 집중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두식 아나운서 첫 번째로 어떤 뉴스 골라오셨어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신임 법무부 장관으로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임명했습니다. 오랜 시간 고민을 해온 문 대통령은 자신의 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페르소나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는 것으로 지난 8년간 그려왔던 검찰 개혁의 마지막 퍼즐을 완성했는데요. 현 정권과 끝까지 함께할 동행자로 조국 장관을 선택했다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네, 조국 장관이 아니면 검찰의 탈정치화를 이룰 수 없다라는 판단이군요. 그렇습니다. 조 장관을 초대 민정수석으로 곁에 두고 권력기관의 개혁 작업을 설계한 뒤 그 다음으로 이를 실행에 옮길 법무부 장관에 임명을 한 건데요. 과거 참여정부에서 검찰에 대한 인사권을 적극 행사하지 못했던 그 실패 사례를 답습하지 않겠다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참여정부의 초대 법무부 장관이었던 강금실 전 장관은 검찰을 개혁하려면 미리 조직의 실태를 잘 분석해놔야 하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할 것인가까지 하나하나 계획을 세워놔야 한다. 장관으로 가서 그때서 무언가를 시작하는 것은 너무 늦기도 하고 아예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네. 실제로 노무현 전 대통령은 강금실 카드로 검찰 개혁의 의지를 보였었지만 이후 검찰의 조직적인 저항에 밀려 인사권을 적극 행사하지 못했는데요. 문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에서만큼은 노무현 정부 시절의 실수를 다시 반복하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고요. 실제로 어제 검찰 개혁을 두고 정권의 선의에만 맡기지 않겠다, 법제도로 완성해 놓겠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렵게 취임한 조 장관 역시 첫 번째 메시지로 검찰 개혁을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어느 기관보다 검찰이 통제 없는 많은 권력을 갖고 있다면서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누구도 되돌릴 수 없는 검찰 개혁을 해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두 번째로 올라온 뉴스는 어떤 뉴스입니까?
네, 작년 3월에 시작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미투 사건이 1년 반 만에 결론 났습니다. 안 전 지사의 비서 성폭행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한 건데요. 피해자 김지은 씨가 안 전 지사의 범죄 사실을 세상에 알린 지 554일 만이었습니다. 1심에서는 무죄였고요. 항소심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돼서 유죄가 선고됐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어제 대법원의 결론도 항소심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김 씨의 진술에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된 면이 없다고 봤고요. 안 전 지사가 위력을 행사해서 김 씨를 성폭행했다는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도지사 그리고 잠재적 대선 후보라는 무형적 위력이 김 씨를 저항하지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 네, 어제 이 대법원 판결에서는 성인지 감수성 원칙이 재확인이 됐다는 이야기가 나오던데 어떤 이야기입니까? 성인지 감수성은 성폭력 사건을 재판할 때 피해자가 처할 수 있는 불평등한 상황 등 다양한 사정을 살펴야 한다는 겁니다. 지난해 8월 1심의 무죄 판결 직후 이른바 피해자다움에 대한 논란이 거셌었는데요. 1심 재판부는 무죄의 이유로 피해자의 피해자답지 않은 모습을 들었습니다. 가까운 지인에게조차 성폭행 피해를 전혀 드러내지 않고 안 전 지사를 적극 지지하는 말을 했던 점, 그리고 성폭행 당시 최소한의 저항도 하지 않았던 점, 해외에서 성폭행을 당하고도 아침에 날이 밝자마자 안 전 지사가 좋아하는 순두부를 파는 식당을 적극적으로 찾아본 점 등을 납득할 수 없다고 판결했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런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는 것이 편협한 관점이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피해자의 타고난 성품, 가해자와의 관계,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대처 양상이 달라지는 게 당연하다는 겁니다. 또 피해자가 일과 성폭행 사건을 분리시켜야 한다라고 스스로 다짐했던 점을 들면서 피해자의 처지를 더 깊이 살폈습니다. 때문에 어제 대법원 확정 판결은 그동안 성폭력 피해자들이 감내해온 이른바 피해자다움이 더 이상 판단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재확인했다는 평이 나오는데요. 성폭력 피해자라면 이래야 한다. 피해자답지 않은 행동을 했다라는 인식은 이번 대법 판결에 따라 더 확고한 법리로 자리 잡게 됐습니다. 네, 현재 안 전 지사는 구속 상태인 거죠? 네, 맞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뉴스 전해주시죠. 네, 서울중앙지검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불허했습니다. 형사소송법에는 건강을 현저히 해하거나 생명을 보존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경우 등 총 7가지 요건에 대해 형 집행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 심의위원회는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4월에도 이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가 기각된 적이 있었는데요. 네. 5달 만에 다시 신청을 했네요. 맞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지난 4월 허리와 목 디스크가 너무 심해서 잠을 잘 수 없는 상태라고 주장을 했었는데요.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형을 정지할 만큼 심각한 상태는 아니라고 판단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같은 이유로 신청을 했는데 심의위원회는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형 집행을 정지할 만한 상황은 이번에도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한편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 수십여 명은 지난주 목요일에 신청한 형 집행정지 심의가 이 검찰이 이례적으로 나흘 만에 심의를 하기로 하면서 기대감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서울구치소 앞에 모였었는데요. 막상 형 집행정지가 불허되자 즉석에서 현 정부 규탄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추석 연휴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추석 대목이면 가장 바쁜 분들 바로 택배 노동자들인데요. 이번엔 태풍까지 겹쳐 밀린 배송을 하느라 과도한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택배 노동자의 근무 환경 실태에 대해서 정혜정 리포터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추석을 앞두고 배송 물량이 급증하면서 택배 기사들이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새벽에 나와 배달해야 될 물품을 분류하는 작업을 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배달을 나가는데 새벽 6시부터 시작된 일은 밤 10시까지 계속됩니다. 그 현장을 따라가 택배 기사를 만나봤습니다. 선생님 이름 좀 알려주세요. 아 본인이세요? 네, 계세요. 네.
분류 작업하는 건 돈 안 줘요. 평균보다 진짜 물량이 많으니까 요즘 한 6시간, 7시간 정도 분류해가지고 싣고 나오거든요. 오늘 몇 개를 하냐에 따라 수수료만 먹으니까 택배 개당 크고 작고 관계없이 수수료를 750원씩 주거든요. 물량이 지연돼서 오면 고객들이 안 받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책임 같은 건 저희한테도 돌아오더라고요. 택배 업계에 따르면 추석이나 설 명절 연휴 기간에는 배송해야 될 택배 물량이 평소에 2배에서 3배 정도가 더 증가하게 됩니다. 네. 이에 따라서 택배 기사들은 물품을 분류하는 시간이 더 늘어나게 되는데요. 장시간 근로에 시달린다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택배 노조에 따르면 CJ 대한통운의 경우 추석 전후로 배송 물품을 분류하는 작업에 걸리는 시간만 기사 1인당 하루 7시간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분류 작업을 하는 시간만 하루에 7시간. 도대체 그렇다면 택배 기사분들은 어느 정도 몇 시간이나 이렇게 노동을 하게 되시는 거죠? 네, 서울 노동인권센터의 조사 결과 택배 노동자의 연간 노동시간은 3,848시간입니다. 지난해 기준 한국인 1인당 연간 노동시간보다 무려 1,800여 시간 더 일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입니다. 네, 참 많은 시간인데요. 그렇다면 택배 기사분들의 수입은 어느 정도 됩니까? 네, 택배 기사와 회사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일단 택배 기사는 보통 물건 한 개당 700원 정도의 수수료를 받는데요. 택배 기사들이 배달하는 물량이 하루 평균 250개 정도로 봤을 때 벌어들이는 수입은 17만 5천 원 정도가 됩니다. 여기에 자동차 유지비 또 식비 등을 빼면 실제 남는 수입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네, 250개 이상을 배달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수입은 17만 원 정도. 여기서 또 이 여러 가지 뭐 유지비나 식비 같은 걸 빼면 훨씬 더 작은 수입이 발생한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렇다면 택배를 배달하기 전 택배 분류 작업을 했던 시간 한 7시간 정도만 하루에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네. 이 시간은 수당으로 적용이 안 되는 겁니까? 네, 수당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들은 6시간, 7시간씩 택배 분류 작업을 해도 추가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지적하는데요. 전국 택배연대 노동조합 유성욱 수석 부위원장의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특수고용 노동자로 돼 있기 때문에 배송 건당 수수료를 받는 구조로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류 작업은 사측의 책임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에게 분류 작업을 강요하는 상태에서 분류 작업 시간과 관련해서 저희들 임금하고 전혀 무관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CJ 대한통운, 한진, 롯데 특정 회사에 소속되어 있고 그 소속되어 있는 회사 외에 다른 일은 전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노동자가 명백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수기 때 가장 힘듭니다.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배달 시간에 쫓겨서 제대로 식사도 못하고 있는 현실이고요. 실질적으로 일반 국민들이 아시기에 특수기 물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택배 기사들 수입이 늘어나냐라고 알고 계시는데 사실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희들은 건당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특수기 한 일주일간 20-30% 물량이 증가하지만 연휴 동안에 쉬어버리기 때문에 특수기가 아닌 달에 비한 수입보다 훨씬 더 못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특수기는 말 그대로 택배 우리 기사들에게는 거의 지옥과 다름없습니다. 대부분 택배 기사들은 CJ 대한통운 같은 택배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대리점과 용역 계약을 맺는 특수 고용직으로 분류가 됩니다. 이들은 노동자가 아니라 또 자영업자로 분류가 되면서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휴식 시간 없이 장시간 노동을 하고도 처우를 보장해 줄 수 있는 법이 없어서 사실상 택배사들이 마음대로 갑질을 한다고 해도 항변할 길이 전혀 없습니다. 네, 요즘 밤 12시 전에만 또 주문하면 새벽 배송도 해주기도 하고 당일 배송으로 신속하게 택배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도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네. 고객의 물건을 안전하게 배송하기 위해서 정말 밤낮 없이 이렇게 일하고 있지만 정작 법의 사각지대에 있다. 참 안타깝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체국 택배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최근에 과중한 업무에 내몰린 우체국 소속의 집배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는데요. 네. 올해만 집배원 12명이 사망한 겁니다. 지난 6일 충남 아산우체국에서 근무하던 집배원 박모 씨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몰린 택배 물량에 가족까지 동원을 해서 본인 구역에 배달을 마치고 돌아오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네, 과도하게 많은 물량과 또 야간 배달 등 평소에도 이 집배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 현장 계속적으로 문제가 지금 제기됐던 상황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과로에 시달리는 집배 노동자의 죽음은
비단 명절에만 국한된 일은 아닙니다. 최근에 사망한 집배 노동자들의 실제 업무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일주에 평균 60시간에 달했습니다. 처리해야 될 택배 양은 많은데 인력이 부족해서 업무 시간 외에도 근무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추가 수당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네, 평균 60시간이지만 실질적으로 훨씬 더 많은 또 시간을 가지고 택배 노동자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요. 집배원들의 이 열악한 근무 환경, 집배원 이원 부분들을 개선하고자 집배원들이 또 집배 노동자 노동 조건 개선 추진단을 만들고 사측과 정부의 실태 개선을 요구했던 적도 있고 그런데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최근까지 실질적인 변화는 없었습니다. 지난 7월 노동자의 총파업을 앞두고 나서야 사태 수습을 위해서 우정본부에서는 택배원 750명을 포함해 집배 인력 988명을 지원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지만 예산이 부족하다라는 핑계로 필요한 인력을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택배 분류 작업의 이 노동 환경 개선 그리고 또 이 노동자들의 이 처우 개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고 그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현재 이 택배 기사는 특수 고용자입니다. 대기업 택배 회사들은 고객으로부터 주문된 물량을 받아서 자신들의 대리점인 위탁 대리점에 이제 넘기게 되는데요. 위탁 대리점이 자영업자로 몰려있는 택배 기사에게 또다시 위탁을 하다 보니까 노동자로서 노동법의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지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에게 물어봤습니다. 우리나라 택배회사들이 대부분 대기업인데 이 대기업들이 직접 이분들을 고용해서 정말 책임을 지고 그분들 일을 시키는 만큼 처우 개선이라든지 산재 예방이라든지 애를 써야 됩니다. 근데 이미 외주화되어 있고 거기서 또 자영업되어 있어서 그 부분이 바로 쉽지 않다면 대기업 본사가 온청으로서 책임을 지고 하청을 준 이 닭대리점 주더라고 그다음에 거기 속해 있는 이 택배 노동자들 3자가 모여서 처우 개선이나 노동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아침부터 이분들이 공짜 노동으로 분류 작업에 매달리고 있는데 그 부분만 본사가 책임져 준다면 분류 작업의 시간이 줄어들고 그만큼 일찍 택배 물건 배송에 나서게 될 것이고 그만큼 노동시간이 줄어들고 또 그 분류 작업을 택배기사들에게 강요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 뽑아서 한다면 일자리도 늘어나게 되는 거고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도 선순환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데 결국 정부 그리고 이 정치권에서 나서서 택배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해 줄 수 있는 관련 법안을 좀 제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지난 8월 2일이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생활물류서비스 산업발전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같은 영향을 좀 받은 건데요. 네. 이 중에 택배 노동자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내용을 보면 택배 요금을 정상화시키고 또 휴식 시간과 휴식 공간을 제공하며 그 작업 환경을 개선하는 그런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종사자의 권익 증진과 안전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까지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이 택배 또 퀵서비스 등 배송 대행으로 대표되는 이 생활 물류 배송 시장이 2008년도에 한 2조 원이었는데 17년도에 5조 원, 2배가 훨씬 뛰어넘었는데 이렇게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 환경들은 정작 개선되고 있지 않다. 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택배 산업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기여를 한 것이 바로 택배 노동자들입니다. 하지만 택배 관련법도 없고 근로기준법의 보호도 받지 못하는 이 특수고용직 노동자로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네. 앞으로 택배 산업은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안전한 배송을 위해서는 택배 노동자들의 근무 환경 역시 안전하게 바뀌고 개선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혜정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Feelings between the sheets. Why am I caressing my mama's fat knees? 세상을 보는 지역의 눈. 여러분은 지금 황동현의 시선 집중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국제 뉴스로 보는 우리 사회의 모습. 임상훈 국제문제평론가와 오늘 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한일 관계가 여전히 일본에서 굉장히 뜨거운 이슈인 것 같던데요. 계속 관련 보도가 나오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여전히 두 종류의 또 서로 다른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뭐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만 우리나라 사람들에 비해서
일본인들은 그 정치적 현안에 뭐 큰 관심이 없습니다. 반면에 이제 이런 다수 국민들의 무관심을 이용해서 일본을 철저한 극우 사회로 이끌려는 세력, 네. 그리고 반대로 이웃에 대한 혐오를 자신들의 정체성의 동력으로 삼으려는 그런 어리석음에 대해서 각성을 촉구하는 그런 목소리들,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일본의 목소리들이 여전히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른바 혐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이들은 특히 그 한국의 보수 신문들이 일본어로 제공하는 사설들을 자신들의 극우적인 그런 세계관의 합리화에 활용을 해왔는데, 네. 최근 들어서 조선일보의 일본어 사설 서비스가 제공이 되지 않자 산케이 신문이 지난 8일자 자사의 사설을 통해서 조선일보는 일본어 서비스를 재개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조선일보의 일본어 서비스 중단이 한국 정부의 압력을 받아서 그러는 것이라면은 지극히 유감이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산케이 신문이 자의적인 또 가정을 만들고 이 가정을 통해서 또 가상 사실에 대해서 또 유감을 표현하는 굉장히 묘한 사설을 썼네요. 네, 그렇죠. 이 신문은요, 조선일보가 반일적인 자세를 보이는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는 그런 사설을 낸 이후에 이 신문의 일본어판 사이트의 사설이나 칼럼 게재가 정지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한국 정부의 관여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이런 우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근데 국경 없는 기자회라고 하는 국제 언론인 단체가 있죠. 네네. 이 단체에서 해마다 언론 자유 지수를 발표를 합니다만은 올해 같은 경우 우리나라가 46위, 일본이 69위를 했었죠.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 언론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이 바로 정부가 언론사에 압력을 행사하는 등 보도에 관여를 하고 있는 점, 이거를 지적하는 바 있습니다. 예, 정부가 이 보도에 관여하는 것은 이 대한민국보다 오히려 일본 언론의 문제라는 얘기가 또 국경 없는 기자단의 이야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아까 네. 일본의 각성을 촉구하는 보도도 있다고 했는데 그건 어떤 내용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이거는 지난 7일자 일본의 마이니치 신문의 보도였는데요. 카네이라 시게노리라고 하는 일본 TV 방송 기자의 기고문입니다. 텔레비전 보도에 오랜 세월 동안 종사해온 사람으로서 최근 일본의 보도에 대해서 뭐라 말할 수 없는 치욕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일본 방송 언론계를 비판을 했습니다. 카네이라 기자는 도쿄의 한 텔레비전의 방송 제작 정례 회의에서 지금은 어쨌거나 한국을 때리고 보자, 이렇게 하는 것이 방송국의 공식 방침으로 채택이 됐다면서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해야 시청률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건데, 네. 이 타국에 대한 편견, 차별, 그리고 증오, 이런 걸 부추기고 시청률을 올린다는 것은 공공의 방송이 결코 해서는 안 되는 금기사항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아주 신랄하게 일본 현재의 방송계를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랜 경력의 방송 기자로서의 언론, 저널리즘이 가져야 될 어떤 가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런 각성의 촉구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그렇죠. 카네이라 기자는 일본의 방송국들은 한일 대립의 직접적인 원인이 지난해 10월에 강제징용 노동자에 대한 한국 법원의 판결, 이것으로 시작됐다, 이렇게 알고 있지만은 네. 강제징용 노동 문제라는 것이 어떤 역사적인 문제, 사안인지 과연 방송국 책임자들은 알고나 있는지, 그리고 또 강제징용 노동자 문제에서는 앞서서 중국에서도 똑같이 재판이 있었고, 이후에 또 양국 간의 화해를 위한 어떤 화해금이 있었던 그런 사실들을 과연 일본의 방송 작가들은 알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아주 강하게 묻고 있는데요. 네. 이 카네이라 기자는 역사 지식의 결여와 무지에 휘젓혀 있는 것은 방송 관계자들뿐만은 아닐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현재의 일본의 위정자들, 관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책임자들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한일 경제 이 갈등에 대해서 일본 내에서 여러 또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네요. 그 부분 잘 들었고요. 지금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과 관련해서 외신에서 좀 다루고 있는 그런 기사들이 있으면 소개 좀 해주시죠. 네, 관련 기사들이 많이 나오긴 나왔습니다. 저도 계속해서 지켜봐왔습니다만은, 근데 주로 한국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을 인용을 해서 사실관계로 이제 보도를 하거나, 새로운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는 그런 거는 그리 많지는 않았고요. 네.
다만 그 일본 언론들이 그 이번 조국 법무장관 임명에 대한 야당의 공세, 그다음에 비판적인 여론 여기에 아주 관심을 많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사안으로 인한 그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율 추이 여기에 아주 일본 언론들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네네. 특히 그 최근에 지소미아 연장 철회와 관련을 해서 이번 조국 법무장관 임명을 정치적 노림수로 보는 시각 이게 이제 일본에서 좀 있었는데요. 네. 대표적으로 지난달 27일자 일본의 도쿄신문이 그 지소미아 연장 취소는 조국 당시의 그 장관 후보자의 낙마 위기까지 불거졌던 그런 정권의 스캔들로부터 국민들의 눈을 돌리기 위한 것이었다. 이런 어떻게 보면 좀 시기적으로나 뭐 여러 면에서 맞지 않는 그런 주장을 또 펴기도 했습니다. 네, 결국 한마디로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이슈는 그에 따른 현 정권의 지지율 추이 때문에 더 관심을 갖고 있다 그 이야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자체보다는 현 정권의 지지율의 추이 거기에 관심을 가졌는데 네. 어제 그 일본의 모든 방송들도 그 조국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임명을 일제히 보도를 했습니다. NHK는 어제 정오 뉴스에서 그 직전에 이제 그 임명이 됐었죠.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사실을 바로 신속하게 보도를 하면서 야당이 격하게 반발할 것이 확실하고 이후에 혼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뭐 이런 예상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 우리나라에 있었던 동성애자 축제와 관련해서 영국 언론이 행사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내용의 보도를 냈다는데요. 그건 어떤 내용입니까? 이거는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가 지난 최근에 그 7일 날 보도를 한 내용인데요. 네. 이 주간 시사지는 한국에서 최근 있었던 동성애자 축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참가자보다 이제 회관권이 더 많았던 행사였다. 이런 내용을 전했습니다. 네. 인천에서 아마 있었던 행사 보도였는데 이번 행사는 주한 외국 대사관 그다음에 몇몇 인권 단체들이 주최한 행사였는데 그 행사 장소로 향하는 길부터 이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둘러싸고 그래서 이제 결국 수적으로 훨씬 적은 참가자들이 경찰의 보호를 받으면서 거리를 행전을 해야 했다. 이렇게 이 시사 주간지가 행사장 풍경을 전했습니다. 네, 동성애자 축제 우리나라에서도 해마다 열리는 행사로 알고 있는데요. 영국이나 기타 유럽 국가들에서는 이런 축제가 훨씬 더 흔하게 그렇게 열리게 있는 행사겠죠. 네, 맞습니다. 그 유사한 축제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있는데 유독 그 한국에서 개최되는 그 행사들의 경우에는 그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다른 나라에도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 이코노미스트지는 그래도 작년보다는 나아진 상황이었다면서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폭력적인 그런 방해도 있었다 이렇게 이번 기사에서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 시사 주간지는 한국의 동성애자 인권 운동가들은 이런 행사를 개최할 때마다 그 모욕과 폭행, 위협 뭐 이런 것들과 싸워야 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당국도 근데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고 그런 내용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뭐 최근 그 부산에서도 유사한 축제가 있었는데 네. 주최 측의 한 관계자는 이 시사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경찰은 우리를 보호하기보다는 괴롭힌다 뭐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근데 반면에 이제 우리나라 그 당국은 어떠한 차별이나 그런 것들도 없었다 이렇게 부인을 하고 있다고 이 주간지는 보도를 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임상훈 국제문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한순간 흥분해서 보복 운전을 한다면? 사고가 안 나도 범죄입니다. 보복 운전은 단 한 차례만 시도해도 엄중 처벌받는다는 걸 명심하세요. 안전한 운전문화 만들기 현대오일뱅크가 함께합니다. 주유소는 현대 오일뱅크. 화순 더힐 314 자연친화형 설계 예술적인 감성을 담아낸 더힐 314 쾌적한 자연과 여유 있는 삶의 가치를 실현하는 도시명 전원주택 단지 청정화순 더힐 314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분양문의 061-373-0314 주우청화. 호텔에 투자했어? 아니, 오피스텔. 오피스텔에 투자했어? 아니, 호텔. 호텔이야 오피스텔이야? 둘 다. 호텔과 오피스텔의 장점을 하나로 전세대 북층 설계 빛가람 혁신도시 듀플렉스 레지던스 호텔. 문의 061-3366-1111 시공 성진종합건설. 광주 남구에 8년 올전세 아파트가 공급된다는데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면 청약통장 없이 가능하대. 8년 동안 이사 걱정도 없고 세금 걱정도 없고 단지 주변 공원과 스마트 시스템으로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까지. 남구 도시첨단 남해온해뜨 10월 오픈 예정 062-382-0024 남해종합건설.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에너지 영토를 넓혀가는 기업이 있습니다. 탑솔라. 생명의 가치를 높이고 미래의 변화를 준비합니다. 하늘의 태양을 땅의 태양으로. 탑솔라. 안녕하세요. 국제농업박람회 홍보대사 송가인이어라. 2019 국제농업박람회가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에서 10월 17일부터 27일까지 열립니다. 농업이 바꾸는 새로운 세상 국제농업박람회로 고고! 아따 싸게 가장께. 귀농 귀천 전라북도에서 답을 찾다. 1:1 맞춤형 상담 정책 주택 농지 귀농귀촌 정보의 모든 것 9월 27일 28일 양일간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 귀농귀촌 전라북도에 답이 있습니다. 2019 전라북도 귀농귀촌 상담 홍보전. 황동현의 시선집중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광주 MC 라디오 칼럼 그리고 아침 조각 뉴스가 이어지고요. 황동현의 시선집중 2부 3부는 8시 10분 다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I did my best, but I guess my best wasn't good enough. 'Cause here we are back where we were before. Seems nothing ever changes. We're back to being strangers, wondering if we ought to stay or head on out the door. Just once, can we figure out what we keep doing wrong? Why we never last for very long? What are we doing wrong? Just once, can we find a way to finally make it right? To make the magic last for more than just one night. If we could just get to it, I know we could break through it. I gave my all, but I think my all may have been too much. 'Cause Lord knows we're not getting anywhere. Seems we're always blowing whatever we've got going, and it seems at times with all we've got, we haven't got a prayer. 광주 MBC 라디오 칼럼. 라디오 칼럼은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 한국 사회의 방향과 광주 전남의 미래 비전을 찾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배경 주제 파악이란 주제로 광주교대 미술교육과 정인함 교수와 함께합니다. 보통은 그림을 그릴 때 무엇을 그릴까와 what, 어떻게 그릴까, how를 생각하게 됩니다. 어떤 그림이든 어떻게 그리든 좋은 그림이란 감상자에게 평안함과 행복감을 주고 무한한 상상력과 상징적 의미 부여를 가능하게 하는 그림이라고 생각합니다. 간혹 그림을 지도하다 보면 주제까지는 잘 그렸는데 배경 처리를 잘못하여 그림을 망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카소도 말년에 내가 그림을 그리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어느 때 어느 시점에서 손을 떼야 하는 것과 어떻게 배경을 마무리할 것인가가 가장 힘들었다고 하였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빨강 나무를 그려놓고 빨강색으로 배경을 칠하면 나무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배경에 묻혀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빨강 나무를 돋보이게 하는 다른 색과 다른 기법으로 배경을 마무리해야만 주제가 돋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경은 꼭 주제 파악을 잘해서 주제를 살려줄 수 있는 색이나 기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은 그림을 그리게 되는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오래 그림을 그리다 보면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도 누구랑 같이 있느냐에 따라서 주제가 되기도 하고 배경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그림을 그리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 앞에서는 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말이 없는 사람 앞에서는 쓸데없는 농담으로라도 서로를 다독이며 말을 하는 역할 등의 유연성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서로가 주인공이 되겠다고 하게 되면 배경이 없는 그림이 되고 주인공이 되는 것보다 주인공을 살려주는 배경의 역할이 더 힘들지만 더 아름답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돋보이게 하고 아름다운 배경이 되는 사람이야말로 최고의 인품과 그 사람의 인격이고 작품으로 비유하자면 최고의 걸작이 되는 것입니다. 알프스 소녀 하이디에서 석양이 지는 노을이 그토록 아름다운 이유는 산과 들과 강에게 내일 또 만나자고 약속의 표시로 자신의 가장 아름다운 뒷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다라고 규정짓지 않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언제 어디서고 자신을 버리고 상황에 맞게 주제가 되기도 하고 배경이 되기도 하는 유연성을 익히고 키워나가야 하겠습니다. 물이 위대한 것은 본질은 변하지 않지만 담는 그릇에 따라 그 모습이나 형태가 변하는 유연함이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작품은 유연함 속에서 빛나는 바로 당신입니다. 정인남 교수는 현재 대단미술관의 관장으로 재직하며 차별화된 지역문화 형성과 농어촌 및 실버 세대의 새로운 출구 찾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서민 전용 대출 햇살런. 창업자금 최고 5천만 원, 운영자금 최고 2천만 원, 생계자금 최고 1,000만 원. 신용등급 6에서 10등급 자영업자, 근로자 또는 저소득 기초생활수급자까지 서민 전문 대출 햇살런도 광주 문화신협에서 광주 266-4150. 한순간 흥분해서 보복운전을 한다면? 사고가 안 나도 범죄입니다. 보복운전은 단 한 차례만 시도해도 엄중 처벌받는다는 걸 명심하세요. 안전한 운전문화 만들기 현대오일뱅크가 함께합니다. 주유소는 현대 오일뱅크. 무더위를 날릴 시원한 소식을 전합니다. 고품격 커뮤니티 풀퍼니시드 시스템에 놀라고 살아보고 결정하는 4년 전세 선택형에 반하고 어딘지 궁금하시죠? 충전 유탑 유블레스 홍보관 오픈 중. 문의 1899-1066 유탑건설. 광주 남구에 8년 올전세 아파트가 공급된다는데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면 청약통장 없이 가능하대. 8년 동안 이사 걱정도 없고 세금 걱정도 없고 단지 주변 공원과 스마트 시스템으로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까지. 남구 도시첨단 남해온해뜨 10월 오픈 예정 062-382-0024 남해종합건설. 올해 첫 삽을 뜨는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그 중심엔 시민들이 있습니다. 지난 2002년부터 16년 동안 계속된 찬반 논쟁 끝에 시민참여 공론화로 해법을 찾았습니다. 공론화위원회와 시민참여단이 꾸려지고 모든 과정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 과정은 수기민주주의 모범 사례로 손꼽힙니다. 도시철도 2호선 문제는 우리 일상적 삶과 관련된 문제고 이것을 공직자나 전문가뿐만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참여해가지고 결정의 주체가 되었다는 점, 이것은 향후 지방 분권이 강화되는 측면에서 우리 시민들의 어떤 참여와 책임 정신을 고취시키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 스스로 만들어가는 지방자치 시대, 광주 전남이 열어갑니다. 광주 MBC 연중 캠페인 지방의 힘이다. 이 캠페인은 광주 서구, 광주은행과 함께합니다. AM 819kHz
표준 FM 93.9MHz 광주 MBC 라디오입니다. HLCN. 지금은 강인함과 세련됨이 공존하는 SUV를 경험할 시간. 모하비 더 마스터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